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가 85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책의 주요한 골자를 앞에 소개하고 있는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이것들을 거미줄처럼 짜 맞춰서 하나의 통일성 있는 틀을 완성하고 그것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개의 큰 이론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계산주의 마음 이론과 복제자의 자연 선택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전체를 총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계산주의 마음 이론, 3장에서는 복제자의 자연 선택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연산기관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며 그 연산기관들은 식량 채집 단계에서 인류의 조상이 부딪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선택이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이 각각의 기능들이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연선택이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복잡한 구조가 이 책의 주제이고 그 핵심 개념을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음은 자연선택이 우리 조상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식량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설계한 기관들의 연산체계다. 이 요약된 문장을 풀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이 나온다. 첫 번째로 마음은 뇌의 활동이고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사고는 일종의 연산이다. 계산이다. 마음은 여러 개의 모듈, 즉 마음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듈은 이 세계와의 특정한 상호작용을 전담하도록 진화한 특별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듈들의 작용은 인간의 진화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렵 채집 시기에 자연선택이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킨 것들이다. 진화심리학이 있습니다. 이 진화심리학은 두 과학혁명을 하나로 결합을 했습니다. 하나는 1950년대, 60년대의 인지혁명으로 사고와 감정의 동역학을 정보와 연산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다른 하나는 1960년대, 70년대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일어났으며 생물체의 복잡 적응 설계를 복제자들 사이에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두 이론이 강력한 짝을 이룬다. 인지과학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해주고 진화생물학은 왜 우리가 그런 종류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래서 2장에서는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다루는데요. 이 2장에서는 지능과 의식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이 저는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지능의 고상한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명확히 선을 그어서 설명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두 가지 문제는 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다. 인지과학이 출현함으로써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도를 많이 높였는데 두 번째 이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완전히 미궁 속에 있지는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의식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론이다 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여러 학자들마다 다른 이론들을 아직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관한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듯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지능은 이성적인 규칙에 기초한 판단을 이용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획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 앨런 뉴엘과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능이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현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현 상황과 목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또 이제 중요한 설명은 결국에 지능은 영혼, 물질,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서 나온다라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결과를 낳는 것이면 어디에서든 정보가 존재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 조각의 물질을 기호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지능은 정보에서 나오고 정보를 담고 있는 한 조각의 물질이 기호다라는 이 설명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기호는 이 대표적인 속성과 인과적 속성을 동시에 가진 물질의 배열, 즉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물리적 사건들의 연쇄작용에도 참여하는 물질의 배열을 처리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계산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무엇을 계산하는가 했을 때 기호적 표상을 계산한다고 보는 겁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그림자를 통해서만 세계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동굴은 우리의 두개골이고 그림자는 마음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내적 표상에 담긴 정보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엘크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엘크에 대한 이 글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나 이러한 글자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명사라는 것을 다시 학습할 필요도 없고,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크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은 인쇄된 철자의 물리적 패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고, 정보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기호 혹은 기호적 표상이고요. 그러니까 기호랑 표상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호가 일종의 원자고, 기호들이 뭉쳐서 이제 표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표상은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은 기능이다, 뭐 계산이다, 정보 처리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뇌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일한 이치로 지능을 구현한다는 말이다. 새가 날 때 우리는 비행기가 나는 방식을 설명할 때처럼 상승력과 항력의 원리, 유체역학의 원리를 인용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새를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제트 엔진과 무료 음료 서비스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정보와 연산은 그것을 전달하는 물리적 매개와는 독립된 데이터 패턴과 논리적 관계로서 존재한다. 진동하는 공기에서 전선 속의 전기로,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할 때요, 실리콘 속의 전화로, 광 케이블 속의 깜빡거리는 빛으로 전자기포로 변한 다음에 다시 역순의 변화를 겪지만 메시지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러니까 실리콘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인간의 뇌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기초가 탄소인데, 이 기반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 존 썰은 유방의 세포조직이 젖을 만들고 식물의 세포조직이 당분을 만드는 것처럼 뇌 조직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존 썰이라는 철학자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들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의 지능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벽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건축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고 컴팩트 디스크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음악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 이 생물학적인 그 조직 자체가 아니라 그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존설의 의견과는 다르게 기능주의적이고 계산주의적이고 그리고 정보 처리 같은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기본 활동은 정보 처리라는 개념이 신경과학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있다. 그러니까 계산주의 마음 이론은 인지과학이나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뇌의 기본 활동이 정보 처리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신경과학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전기 신호가 시냅스에서 화학 신호로 변환될 때 그 정보의 물리적 패턴은 변하지만 정보 자체는 동일하게 남는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냐, 화학 신호냐, 이 베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인간의 마음이 모듈화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리 포더의 주장에 많이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리 포더는 또 이제 나중에 이 스티븐 핑커의 의견들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서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스티븐 핑커는 어쨌든 마음을 모듈화해서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은 단일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각 기관은 마음 모듈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마음 모듈들도 각자의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해가 없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 모듈이라는 말이 부속 장치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더 정확하게는 노엄 촘스키가 설명한 대로 마음 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신체 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맞춤식으로 분화된 구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불타는 건물을 탈출한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의 한 부분은 위험을 평가하고 다른 부분은 도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또 다른 부분은 도피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리 포더, 제리 포더는 원래는 사실 계산주의 마음 이론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나이브한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스티븐 핑커의 책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버트 드레이퍼스는 What Computers Can Do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난 후에는 What Computers Still Can Do라는 또 글을 쓰기도 해서 역시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썰의 중국어 방도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방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어 방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남자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기호를 조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은 기호를 조작하고 있을 뿐이고, 이 이해는 기호 조작이나 연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 없는 것은 기호와 기호가 의미하는 것의 관계인 지향성이다. 이것은 이제 의식이라는 말로 해석해 왔고, 실제로 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과 지향성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향성, 의식 그리고 그 밖의 마음 현상들은 정보 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인간 뇌의 실제적인 물리화학적 특성들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것이 썰의 결론이다. 뭐 중국어 방에 관한 반론은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어 방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가 철학자 퍼트리시아 처칠랜드와 폴 처칠랜드의 반론입니다. 썰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중국어로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분의 1초에 수백만 개의 기억된 규칙을 전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가 중국어를 이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 방을 통해서 존 썰이 의도적으로 혹은 뭐 어쨌든 속도를 굉장히 늦췄고, 그 늦춘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도를 빠르게 감았을 때는 그냥 그가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2장에서 살펴보면서 전반부에는 지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이제 의식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지능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에 계산주의 마음 이론이 있었고, 혹은 이제 기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결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연결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연결주의도 사실은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 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을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의식에 대한 구분은 네드블록이 구분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자기 인식, 정보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각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첫 번째가 자의식이고 두 번째가 접근의식이고 세 번째가 현상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스티븐 핑커는 접근의식과 현상의식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자의식은 접근의식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접근의식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접근의식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다. 내가 무엇을 멍하니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몽상의 내용, 계획, 아프고 가려운데, 눈앞의 색, 형체, 소리 등을 말할 것이다. 이 접근성 의식에는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양하고 폭넓은 감각을 의식한다. 즉, 우리 앞에 놓인 세계의 색과 형태,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리와 냄새, 피부와 뼈와 근육의 압박과 통증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이 정보들은 주의력의 조명을 받고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의 의도적 사고에 공급된다. 셋째, 감각과 사고에는 즐거움이나 불쾌함, 흥미나 거부감, 흥분이나 진정 같은 감정의 빛깔이 채색된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인 나는 선택을 하고 행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자의식이 있었죠. 이게 이제 자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의식은 접근의식의 이제 특수한 형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의식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현상의식은 이 감각질, 혹은 이제 감각력, 요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각질은 요거는 이제 1인칭적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서 감각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감각력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는 것은 감각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만큼이나 내가 감각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당신도 그와 같이 똑같이 느낄 것이라 확신한다. 비록 내 호기심은 결코 충족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감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각력은 이게 현상의식의 특성인데요. 이 계산주의에 대해서 감각질과 현상의식에 기반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여러 이론들을 이제 나열을 한 후에 계산주의 마음 이론이 현상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각질은 환상이다라고 주장한 데니얼 데니스의 말도 이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도 과학을 위해서는 접근의식과 의식의 신경상관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움직일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 뭐 요 정도 이제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식, 감각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 현상의식과 감각질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과학은 3차원이고 그 3인칭이고 이 감각질과 현상적 의식은 1인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간극을 메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티븐 핑커의 해결책은 감각질은 윤리학의 영역으로 이제 토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담론에서 감각력을 몰아내거나 그것을 정보적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도덕적 추론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무는 잘못된 일이고 로봇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재산 손괴 행위지만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확신의 기초에는 감각력 개념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그리고 스티븐 핑커의 어떤 그 마음 이론의 큰 두 축이 하나는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 이제 두 번째는 자연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자연선택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선택은 복잡한 생명이 실제로 어떻게 진화했는가는 물론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명체의 어떤 구조들이 태풍이나 산사태, 번개 등에 의해서 우연히 조합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자와 같은 신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스티븐 핑커는 이제 과학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핵심은 복제다. 복제자는 복제 능력 자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특성이 고스란히 복제된 자신의 사본을 만들 줄 아는 존재다. 만약에 A가 B를 야기하면, 즉 A가 투명한 수정체를 가졌다, B가 잘 본다라고 했을 때 A가 B를 야기하면 B는 다시 A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본을 만들게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본을 AA라고 부르자. AA는 A와 똑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A의 후손이겠죠. 그래서 마치 B가 A를 야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B는 단지 A의 사본인 AA를 야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마치 그 후손이 잘 보기 위해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후손이 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부모의 눈이 세계를 잘 봤기 때문이다. 즉 B가 AA를 야기시킨 것이죠. B가 A를 야기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후세대의 복제자들은 지적인 설계자가 설계한 것 같은 특성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연선택 이론의 이제 메커니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자연선택 이론을 설명을 한 다음에 3장의 후반부에서는 다시 이제 자연선택 이론과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최초에 왜 뇌는 진화를 시작했을까? 그 답은 정보의 가치에 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처리하는 것이 살아남는데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제 뇌가 진화를 한 거죠. 자연 선택은 환경에 대한 정보나 연산망, 악마, 모듈, 기능, 표상, 정보를 처리하는 마음기관을 유기체에게 직접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유전자를 선택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뇌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유전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뇌를 구성한다. 기초적인 차원에서 정보 처리의 진화는 뇌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를 본따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컴퓨터 과학의 새 분야에서 다윈주의적 선택을 통해 점점 더 지능적인 소프트웨어가 생겨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유전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신경망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보였다. 진화가 아니라 학습만 하는 망의 경우에는 환경에서 오는 학습 신호가 숨겨진 층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희석돼서 연결과정치를 아주 조금밖에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진화하는 망들에서는 비록 학습은 못해도 변이와 재조합을 통해서 직접 재프로그래밍 되면서 최적에 훨씬 가까운 선천적인 연결 조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선택은 선천적인 구조를 선호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이 유전이 학습보다는 좀 더 우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진화와 학습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학습하는 동물에게 선천적인 구조가 진화하는 것이다. 망들의 개체군은 일반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갖춘 동시에 선천적인 부분들이 진화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학습 능력 덕분에 진화 문제는 집단에서 무작정 바늘을 찾는 일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지시를 계속 들으면서 바늘에 접근하는 일이 되었다. 학습은 단지 최근에 인간이 도달한 진화의 어떤 봉우리가 아니다. 아주 단순한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 이제 스티븐 핑커의 책들에서도 지금 설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이 또 수십 년 전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책들에서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또 이제 자연선택 이론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 이런 내용도 불과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센티언스라는 책에서도 이런 설명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스티븐 핑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